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남의 집 살림을 도우며 살아온 70대 할머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던 하루에 대한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40년 전 저는 갓 20살이 된 시골 처녀였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이 좋지도 않아서 전라남도 깊은 산골에서 서울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큰 모험이었죠. 부모님은 농사만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어렵다며 저에게 서울에 가서 일해보라고 하셨어요. 목부나 서울 가서 돈 좀 벌어와라. 내 동생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할머니 약값도 있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무작정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곤 낡은 보따리 하나와 어머니가 쥐어주신 5,000원이 전부였어요. 그때 5,000원이면 꽤 큰 돈이었는데 그마저도 아까우셨을 텐데 말이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 다니고 건물들은 하늘을 찌르듯 높았죠. 시골에서 본 가장 높은 건물이 2층짜리 면사무소였던 저에게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 소개로 찾아간 곳이 바로 강남의 그 대저택이었습니다. 집 앞에 서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대문부터가 범상치 않았거든요. 시골에서 보던 대문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두꺼운 철문에 인터폰까지 달려있는 게 마치 외국 영화에서나 봤던 것 같았어요. 여기가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랐습니다. 현관만 해도 저희 집 안방만 했어요. 거실은 또 얼마나 넓은지 제가 사는 시골집 전체보다 클 것 같았죠.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는 수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마치 궁전에 온 것 같았어요. 그 집 주인이신 사장님은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신문에도 자주 나오시는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사모님은 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셨는데 그 우아함이라는 게 정말 범상치 않았어요. 걷는 것조차 춤을 추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집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민영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공주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무엇보다 입고 있는 옷들이 전부 외국 것들이었어요. 이분이 새로 오신 식모님이야. 옥분이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잘 부탁해. 사모님의 소개를 받을 때 민영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킁킁거렸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중얼거렸죠. 시골 냄새가 나네. 그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만 처음 온 날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머물게 된 방은 집 뒤편 작은 다락방이었어요. 창문 하나 겨우 있는 방에 이불과 작은 옷장이 전부였죠. 그래도 저는 감사했어요. 시골에서는 방 한 칸을 동생들과 함께 써야 했는데 서울에서 혼자 쓸 방이 생겼으니까요. 첫날 밤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민영이 방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는 바람에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음악이라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외국 음악이었는데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계속 들렸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식모살이가 시작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마당 청소였어요. 그 넓은 정원을 혼자서 다 쓸고 닦아야 했죠. 그 다음엔 집안 청소, 식사 준비, 빨래까지.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일이 아니라 민영이의 태도였어요. 야, 식모야. 내 방 청소 제대로 안 했잖아. 침대 밑에 먼지가 그대로 있어. 제가 정성껏 청소했다고 생각했는데 민영이는 항상 뭔가 트집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저를 식모야라고 부르면서 명령조로 말했죠. 이것도 못하냐?
도대체 시골에서 뭘 배우고 온 거야? 밥도 제대로 못하잖아. 저는 시골에서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다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이 집에서는 모든 게 달랐어요. 전기밥솥이라는 것도 처음 써봤고 설거지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신기했어요. 어느 날은 민영이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제가 차를 대접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식모 진짜 촌스럽지? 걷는 것도 어색하고 말투도 완전 사투리야. 친구들은 키득키득 웃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치듯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매달 받는 월급 3만 원 중에서 2만 원은 고향에 보내드려야 했거든요. 동생들 학용품 사달라고 하는 편지가 올 때마다 할머니, 약값이 부족하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옥분아 서울서 고생이 많지?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힘내거라. 어머니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힘도 났어요. 민영이가 아무리 저를 무시해도 제가 여기서 번 돈으로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견딜만 했거든요. 그렇게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민영이의 날카로운 말들을 들으며 일했죠. 그래도 그때는 몰랐어요. 40년 후에 그 민영이와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말이에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민영이의 구박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어느 날 고향에서 급한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옥분아 아버지가 논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셨다. 빨리 내려와라.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참고 견뎌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사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다행히 고향에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고향에 내려가 보니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신 상태였어요. 오른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셔서 농사일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때 저는 결정했어요. 더 이상 서울에서 혼자 고생할 수 없다고.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말이죠. 어머니 제가 이제 집에 있을게요. 아버지 돌봐드리고 농사도 도와드릴게요. 민영이는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어차피 시골로 돌아갈 거였잖아. 식모 주제에 언제까지 여기 있을 생각이었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너보다 더 잘 살아서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고향에 돌아온 지 1년 후 저는 동네 총각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가진 건 별로 없었죠.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서울에서 받았던 그 차가운 시선들과는 달리 남편은 저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줬거든요. 우리 옥분이가 서울에서 고생 많이 했지? 이제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남편의 따뜻한 말에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눈물로 쏟아졌어요. 결혼 후 저희는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시장 골목 한 구석에 정말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꿈의 시작점이었어요. 남편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저는 홀에서 손님들을 받았죠.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 많았어요. 하루 매출이 1만 원도 안 되는 날들이 허다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살려서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했고 남편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줌마 여기 음식 정말 맛있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단골 손님이 하나 둘씩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도 생겼죠. 그때의 뿌듯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5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늦둥이 진수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기뻐서 말이죠. 여보, 우리 아들이야. 정말 우리 아들. 남편과 함께 병원에서 울었던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40년 전 민영이에게 무시당했던 그 식모가 이제 소중한 아들의 엄마가 된 거였어요. 진수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진수는 집에서 책을 읽곤 했어요. 그리고 항상 제게 이런 말을 했죠.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저처럼 무시당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와 남편은 진수의 교육을 위해 정말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준비를 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도 했죠. 저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진수야, 엄마 아빠가 공부할 기회는 못 가졌지만 너만큼은 원하는 걸 다 배우렴. 진수는 그런 저희 마음을 알았는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급에서 항상 1등을 했고 선생님들도 진수를 무척 아껴해 주셨죠. 고등학교 때는 진수가 의대를 가고 싶다고 했어요. 의대라니 저희 같은 서민이 감히 꿈꿀 수 있는 곳일까 싶었지만 진수의 꿈을 꺾고 싶지는 않았어요. 진수야, 엄마 아빠가 끝까지 뒷바라지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부터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의대 입학을 위한 과외비, 학원비.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저희 식당 매출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진수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길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40년 전 민영이에게 시골 냄새 난다는 말을 들었던 그 식모의 아들이 의대생이 된 거였어요. 엄마, 나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진수와 함께 얼싸안고 운 그날,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의대 6년 동안도 저희는 계속 열심히 일했어요. 진수는 공부하느라 아르바이트도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제 아들이 의사가 되어 간다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진수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진수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40년 전 그 굴욕을 딛고 일어선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올해 진수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신부 수정이는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요. 진수와 너무나 잘 어울렸죠. 어머님, 진수 오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머님이 잘 키우셨어요. 수정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40년 전 그 오만했던 민영이와는 정반대인 며느리를 만난 거였거든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강남의 고급 호텔은 아니었지만 동네 예식장에서 치르는 아들의 결혼식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어요. 40년 전 식모였던 내가 이제 의사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구나.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행복한 결혼식 날에 40년 전 그 민영이가 나타나서 제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들어 놓을 줄은 말이에요. 그날은 정말 완벽한 결혼식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한복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40년 전 민영이네 집에서 일할 때 사모님이 입으셨던 그런 고급 한복은 아니었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어머님 정말 고우세요. 진수가 효자라서 어머님 복이 많으신가 봐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칭찬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40년 전 그 차가운 시선들을 받으며 살았던 제가 이제 이렇게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게 꿈만 같았죠.
예식장에 도착하니 진수가 턱시도를 말끔히 차려입고 서 있었어요. 신부 수정이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아름다웠고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멋진 신랑이 되어 서 있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제가 이런 날을 맞을 수 있게 됐어요. 진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40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식이 시작되고 하객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동네 분들, 진수의 병원 동료들, 수정이네 가족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좋은 아들 두셨네요. 의사 아들 결혼시키시니 얼마나 뿌듯하세요?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저는 들떠 있었어요. 특히 동네에서 저를 알던 분들이 옥분이가 이렇게 큰일을 치르는구나 하며 감탄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죠. 피로연이 시작되고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객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저희 식당에 자주 오셨던 단골 손님들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사장님, 진수 정말 잘 키우셨어요. 어릴 때부터 봤는데 참 착하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꽃밭이 되었어요. 아, 정말 행복한 날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피로연이 한창 무르익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늘 같은 날에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신랑 신부 가족에게 쏠리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그 시선이 계속되더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슬쩍 뒤를 돌아보니 예식장 맨 뒤쪽 구석진 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하객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머리는 며칠을 감지 않은 듯 기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여기저기 헝클어져 있었어요. 얼굴도 수척하고 피부색도 누렇게 뜬 것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옷차림이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는데 곳곳이 헤어져 있었고 바지도 색이 바랜 것이 언제 빨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신발은 아예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발가락이 살짝 보일 정도였고요. 저분이 왜 여기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길을 잃고 들어온 건 아닐까 아니면 구걸을 하러 온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 순간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왜 하필 오늘 이런 좋은 날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변 하객들도 하나 둘씩 그 여자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런 차림으로 여기 있는 거지? 혹시 노숙자 아니야? 어떻게 예식장까지 들어온 거야? 좀 이상한데. 경비원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수의 결혼식이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게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말해 보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한 발짝 다가가자 그 여자가 먼저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걸음걸이도 힘없고 비틀거리는 것이 정말 안쓰러워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이런 일로 소동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뿐이었죠. 저기요 혹시. 제가 말을 걸려는 순간 그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종이 한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손도 많이 거칠어져 있었고 손톱도 길게 자란 채 때가 끼어 있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것 같았죠. 저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일단 그 쪽지를 받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혹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쪽지를 받은 그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뒤돌아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 어깨 라인, 그 걸음걸이.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도대체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혼자 중얼거렸죠. 그런데 손에 든 쪽지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 왜 나에게 이걸 주고 간 걸까 하는 궁금증이 치밀어 올랐죠. 주변 하객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 뭐였지? 왜 사장님한테 쪽지를 주고 간 거야? 좀 이상했는데. 혹시 옛날에 아는 사람인가?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빨리 쪽지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조용히 쪽지를 펼쳐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로 가는 길에 계속 그 여자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확신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첫 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옥분이 언니. 이 세상에 저를 옥분이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은 설마, 정말 설마. 손이 너무 떨려서 쪽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저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 다시 쪽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언니. 40년 만에 연락드려요. 저 민영이에요. 그 순간 저는 변기 뚜껑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정말 민영이었구나. 40년 전 그 오만하고 차가웠던 민영이가 정말 맞았구나. 언니가 우리 집에서 일할 때 정말 못되게 굴어서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철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데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어요. 쪽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그 서러웠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거든요. 언니 떠나고 나서 우리 집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언니가 떠난 지 1년 후에 아버지 회사에 큰 사기 사건이 터졌어요. 아버지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모든 걸 잃었고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사기꾼이 되어버렸죠. 40년 전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저는 호기심과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신문에 아버지 사진이 나오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셨죠.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감옥에 들어가셨고 저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됐어요. 쪽지를 읽으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때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보니까 어떠냐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언니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 얼마나 고생스러우셨는지. 그리고 저는 얼마나 버릇없고 몰지각한 아이였는지 말이에요. 언니가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 생활에 적응하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도 그때서야 알았어요.
민영이가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전 그 교만했던 아이가 이런 글을 쓸 줄은 몰랐거든요. 언니 떠나고 난 후 집에서 일할 사람을 몇 명 더 구했는데 아무도 언니만큼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서야 어머니도 옥분이가 정말 괜찮은 아이였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때는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지 못했을까요? 집안이 완전히 망한 후 저는 공장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모셨어요. 가끔 언니 생각이 났어요. 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행복하게 사실까 하고 말이에요. 사실 몇 번 언니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민영이가 저를 찾아보려고 했다니 정말 뜻밖이었어요. 15년 전쯤에 언니 고향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언니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도 언니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속상했어요. 언니께 사과할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요. 15년 전이면 저희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 식당을 확장하려고 이사했을 때예요. 민영이가 그때 저를 찾으러 왔었다니. 5년 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어머니는 옥분이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저는 혼자가 되었는데 나이도 많고 기술도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40년 전 그렇게 화려했던 민영이의 인생이 이렇게 됐다니 정말 인생 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부터는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시장에서 언니를 봤어요. 처음엔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목소리를 듣고 확신했어요. 민영이가 저를 봤다고? 저는 전혀 몰랐는데. 언니는 여전히 정정하시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시장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정말 밝아 보였어요. 그때 언니를 다가가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제 이런 몰골로는 언니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를 멀리서 지켜봤던 건가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며칠 후에 언니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아드님이 의사가 되어서 곧 결혼한다는 이야기를요. 정말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민영이가 그렇게 저희 일상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참 기이한 일이었어요. 언니 아들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꼭 축하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모습으로 와서 죄송해요. 언니 앞에 나서기도 부끄럽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쪽지로나마 마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왜 멀찍이 서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는지, 왜 쪽지를 건네고 도망가듯 나갔는지. 언니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가 되셨네요. 의사 아들을 키우시다니 언니의 정성과 사랑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요. 40년 전 그 어린 시골 처녀가 이렇게 성공하신 걸 보니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영이의 진심 어린 칭찬에 눈물이 더 많이 나왔어요. 언니가 우리 집에서 받으셨던 월급. 아버지가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언니가 그 많은 일을 하시고 받으신 돈이 너무 적었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마음만이라도. 쪽지 속에는 낡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만져보니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40년이 지나서 임금을 주겠다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리고 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언니 같은 분이 이렇게 좋은 일 생기셔서 정말 기뻐요. 민영 올림. 쪽지를 다 읽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그 공주님이 정말 이런 처지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저에 대한 미안함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거구나. 저는 급히 화장실에서 나와 그 여자를 찾았어요.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예식장 앞길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민영아. 제가 부르자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확실했습니다. 40년의 세월로 많이 변했고 야위었지만 분명 그때의 그 민영이가 맞았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너무 어린애같이 행동해서. 민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40년 전 그렇게 오만했던 그 아이가 이제 저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니 정말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민영아. 정말 너구나.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우리를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 옛날의 기억들은 생생했거든요. 언니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민영이의 목소리는 40년 전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때의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라 떨리고 간절한 목소리였죠.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 모두 젊었잖아. 저는 민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40년 전과는 정말 달랐어요.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죠. 한때 그렇게 하얗고 부드러웠던 손이 이제는 저보다도 더 거칠어져 있었어요. 언니 손. 40년 전과 똑같이 따뜻하네요. 민영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영아, 너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다고 했니? 쉼터에서.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40년 전 그렇게 화려한 집에서 공주처럼 자랐던 아이가 이제 거리에서 지내고 있다니. 그럼 우리 집에 가자. 오늘은 진수 결혼식이니까 같이 축하해주면 안 될까? 언니. 저 이런 모습으로 어떡해. 모습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저는 민영이를 결혼식장으로 다시 데려갔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진수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흔쾌히 이해해 주더라고요. 엄마, 그분이 40년 전 그 집 딸이세요? 정말 세상이 좁네요. 오늘 같은 날에 만나게 되다니. 진수는 민영이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모님, 저희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께서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민영이는 진수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네요. 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그날 민영이는 저희와 함께 결혼식을 지켜봤어요. 물론 어색한 시선들도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40년 만에 만난 인연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민영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남편에게도 사정을 설명했더니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자기야, 40년 전 일은 다 지난 일이고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지.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서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언니, 사실 저는 언니를 정말 부러워했어요. 언니는 항상 성실하고 열심히 사셨잖아요. 저는 그때 그냥 부모님이 해주시는 대로 살았는데 언니는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민영이의 고백에 깜짝 놀랐어요. 그때 민영이가 저를 부러워했다니. 그런데 제가 너무 교만했죠. 언니의 그런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서 더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민영아, 이제 그런 얘기는 정말 그만하자. 우리 모두 변했잖아.
다음 날부터 민영이는 저희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의아해했지만 민영이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점점 인정해 주었어요. 사장님, 새로 오신 분 참 일 잘하시네요. 정중하고 깔끔하고.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40년 전 그 버릇 없던 민영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영이는 저희 집 다락방에서 지내게 됐어요. 40년 전 제가 머물렀던 그 작은 다락방에서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민영이는 그 방을 정말 좋아했어요. 언니 이 방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언니가 그때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몇 달이 지나자 민영이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표정도 밝아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와 정말 가족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언니,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정말 언니 덕분이에요. 40년 전에는 언니께 못되게 굴었는데 지금은 언니가 저를 구해주셨네요. 민영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그리고 1년 후 민영이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희 식당 단골 손님 중에 호라비 아저씨가 계셨는데 민영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민영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해 보시지 않겠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시는데 혼자 딸 하나를 키우셨던 분이었죠. 언니, 저 정말 괜찮을까요? 이런 저를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당연히 괜찮지. 너는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어.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 지금 민영이는 그분과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저희 식당에 놀러와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지내죠. 언니, 만약 40년 전에 제가 언니께 잘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느 날 민영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자매처럼 지냈겠지. 하지만 그랬다면 지금 이런 깊은 인연은 없었을 거야. 고생을 함께 겪어봐야 진짜 정이 드는 법이거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우리를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했고 이제는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드라마 같아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는 잠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넓은 마음 말이에요. 40년 전 저를 무시했던 그 민영이가 지금은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어요. 세월이 모든 걸 바꿔놓았지만 결국 사람은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지금도 저희는 함께 웃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40년 만에 찾은 진짜 자매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40년 전 저를 무시하던 그 아가씨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때의 서러움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 몰랐고요. 혹시 여러분도 과거에 서운했던 사람이 있으시나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송여사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면 매일 새로운 인생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